이제 수능 완성으로 넘어갈 거야. 수능 완성으로. 이제 시작이야. 또 다른 연계 교재의 시작이야, 또. 아마 연계는 수능 완성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능 완성을 연계시키는 비율은 연계된 내용들 중에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 최소. 잘 봐둬야 돼. 13페이지로 먼저 갈게. 독서 이론 관련된 질문은 안 할 거야. 독서 이론 질문 빼고 바로 13페이지에 동아시아에서의 행복과 그리고 예전 고대 그리스에서의 쾌락, 행복이지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와 그리스의 행복과 관련된 이 지문은 별표 한 2개 정도는 줄 수 있는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 일단은 주제통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문제가 일단 6개가 나와 있는데 문제들을 잠깐 보면 1번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 그런데 선지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1번은 가는 나와 달리, 요거는 2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고 3번과 4번은 반대로 나는 가와 달리, 그리고 5번은 가와 나 종합된 설명, 종합한 설명. 그러면 요거는 일단 주제통합 지문이니까 나라면 가를 읽고 나서 나까지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판단한다기보다는 가 읽고 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걸러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래서 눈에 얘기하지만 어차피 가는으로 시작되는 건 나와 나를 빼고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가와 달리니까 이 내용이 가와 가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없어야지 가와 달리가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야. 2번 문제는 내용일치지, 가와 관련돼서 나온 내용일치 단락별로 읽어가면서 판단해 볼 거고, 3번 문제는 네모, 에피쿠로스의 행복감과 관련된 내용일치지. 얘는 이제 나에 나와 있잖아. 네모는 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읽고 나서 보면 좋은데 아마 나의 맨 마지막에 네모가 있을 거야. 거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거의 뒷부분 마지막 단락 보면은 마지막에서 2단락 정도를 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4번. 내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지. 문제 유형으로만 본다면 얘가 제일 중요하지. 재작년 수능에서부터 계속해서 평가원 기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야.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얘가 지금 보기 안에는 가, 나, 다 3개의 진술이 있어. 이 3개의 진술에 대해 밑줄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5개의 이 관점에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 각각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거거든. 그런데 선지들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보니까 평가라고 하는 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거잖아. 그치? 입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5개나 돼. 5개나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입장 하나가 여러 개의 단락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아마도 그 단락 안에서 밑줄 기억이라면 기억이 포함된 단락 안에서 가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 유형은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는, 처음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는 근거가 되게 명확하게 나왔거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근거가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 머릿속에는 좀 추론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5단계 탑5 안에 다 들었던 문제야.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문제 유형이야. 이게 실제로 보면은 아마 3점짜리를 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5번과 같은 문제가 보통 3점짜리를 달고 있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얘가 3점짜리를 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풀려서 맞추면 아마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될 법한 문제라는 거야, 얘가. 요거는 그러면 읽어가면서 기억 부분을 다 읽으면 거기와 관련해서 가나다를 먼저 판단하고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접근을 해볼게. 그리고 5번 문제는 가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보기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봐야 되는 문제고, 6번 문제는 어휘 문제지. 야, 이거 어휘 문제인데 밑줄이 명사가 아니야. 뭐뭐 하다와 같은 용어, 즉 동사, 형용사야.
그러면 이 동사형용사를 판단할 때 제일 쉬운 기준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사에 또는 형용사에 대상이 되는 애가 구체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냐, 이것부터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좋거든. 지문에 나와 있는 E지, A, B, C, D, E의 E 뭐라고 돼 있어? 잃어간다고 돼 있지. 그럼 잃어만 보면 안 돼. 앞쪽에 뭐라 나왔어? 자신감을 잃어간다야. 그럼 그 자신감은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지. 여기 6번 문제의 5번의 밑줄에는 이와 유사한 뜻으로 유실해 라고 되어 있거든. 현재 유실하다라는 건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건 역시 구체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 유실하다를 써, 추상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 유실하다를 써. 이 유실하다 같은 경우는 유자는 유산할 때 유자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존재라는 거야. 그게 잃을 실자,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 유실에는 구체적인 것이 사라졌을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 B, C, D, E의 잃어와 맞지 않아.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추상적 이런 걸로 판단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해야 되지. 속성. 그러니까 그 속성 자체가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신체의 부분이냐 아니면 신체 외적인 부분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때 되면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겠지. 일단 제일 쉬운 건 추상, 구체 이거부터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거야. 알겠지? 어쨌든 6번의 정답은 5번 나온 걸로 치고 바로 지문 볼게. 지문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하진 않을 거야. 어렵진 않거든. 지문 내용은 문제풀이 위주로 볼 거야. 가볼게.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야,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뭔데? 뭐 구체적으로 뭐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뭐다는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럼 행복이지 결국에는. 행복은 일반적으로 만족, 즐거움, 쾌감 등의 좋은 감정이 있으며 불안, 우울, 불쾌 등의 나쁜 감정, 이건 불행이지 않을까? 불안, 우울, 불쾌는 이런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은 행복이 어떤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아 그렇지. 행복이 이런 애들 다 심리 아니야? 감정이니까. 감정과 관련된다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 절대적으로 행복은 이렇다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졌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부와 권력을 가졌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난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이거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니잖아. 잘한 만큼의 부담감과 압박감, 주위 시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잖아. 공부를 못하는 거. 근데 공부를 못해도 행복하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 공부를 못해도 행복하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 반 30명 중에 나 꼴찌야. 근데 행복해. 개 행복해. 어떤 경우일까? 친구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공부 못해도 저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나? 아니 너무 현실적이지.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했지. 지문하고는 무관하게 접근해 본 거야 그냥. 자, 어쨌든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만족하고 가족간에 화목하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니 없다 내가 봤을 때. 그러나 여기서는 있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 2차원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과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음 동아시아 문화권 인간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서의 민간들에 대한 얘기야. 민간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행복은 누구나 말하는 오버라이딩, 뭐 장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을 거야. 어휘풀이에 절대로 내가 붙지 않은 육구, 여기에는 가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어휘풀이에 6급과 같은 일은 피하는 것이 없다. 행복이 그러니까 이게
6득은 불행이고 5득은 행복이니까 결국 불행을 줄이면 행복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러지 않을까? 일단 행복이라는 말에서 행은 운수가 좋은 것을 뜻한다. 야, 운수가 좋다라는 건 그 운은 누가 만들어주는 건데? 하늘이. 또 복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나 귀신이 내려주는 거래. 야, 복을 누가 준다고?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이에 따르면 결국 행복은 모든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신의 영역에 가까운 거지. 민간에서 말하는 행복은 신의 영역인 거야. 신이 다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야. 인간 행복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상들을 생각하며 지금 불행한 데가 행복을 기다리거나 선을 쌓고 아사리하지 않는 정도의 것입니다. 야, 수용지마가 무슨 뜻이야?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 있어, 불행해, 하지만 언젠간 행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도록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민간이 말하는 행복이래.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하면 경사, 잔치 같은 거, 좋은 일 같은 거 반드시 하면 경사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 보상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을 올 것이라고 막연히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맞지 않냐 이거? 너희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착한 일을 했어. 뿌듯해. 뿌듯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좋은 일 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 오겠지? 막 이런 기대감도 솔직히 좀 생기지 않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 바로 와? 그리고 실제로 온다는 보장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나도 지금 이거를, 이 내용을 니들한테 가르치고는 있으나 나도 이런 생각들 하거든.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힘들게 짐을 많이 들고 운반하고 있어. 내가 가서 할머니 힘드시죠? 잠깐 저 건너 색깔이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해서 도와드렸어. 도와드리고 난 다음 혼자 이제 뿌듯해. 좋은 일 했으니까 로또나 살까?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나도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그 로또 산다고 해서 바로 1등 되나? 안 되지. 그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야.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로또를 샀어. 어떻게 된 거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 5만원 당첨됐어. 진짜 5만원 당첨됐어. 어제 확인했어. 어젯밤에 저녁 수업 끝나고 저 교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로또 드렸지? 했는데 뭐야 1등 번호 딱 뜨잖아. 인터넷 보면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 세 자리가 내가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근데 확인했어. 내가 한 여러 개들 중에 내가 직접 정한 번호였었거든. 그런데 나머지 3개 중에 딱 하나만. 그래서 4개 맞은 거야. 4개 맞으면 5만 원입니다. 올해만 벌써 5만 원 2번 됐어. 내가 로또 처음 생겨나고 한 80회 정도는 안 했어. 그리고 80 몇 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로또. 그리고 지금이 한 1100 몇 회야. 1100 몇 회야. 나 거의 매주 로또해. 진짜 거의 매주 적게는 5,000원, 많게는 2만원까지. 법적으로 5만원까지밖에 못하잖아. 일단 많게는 2만원까지. 지금 이렇게 한 지 거의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어. 17, 8년 된 것 같아. 어떻게 돼? 결과 내가 로또에 쏟아부은 돈만 몇백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몇백 될 거야. 1등은 뭐 씨발 2등은커녕 3등인데 100몇만 원 정도 되거든. 3등도 한 번도 안 됐어. 4등 5만 원만 올해 2번이고 그 이전까지는 2번이었어. 10몇 년간 5만 원 2번 됐었어. 그러다가 올해 2번 됐어. 그럼 4번 된 거야 지금 5만 원만. 그럼 뭐 본전치기 5,000원 3개 맞으면 5,000원이잖아. 해봤니 로또? 3개 번호 6개 중에 3개 맞추면 5,000원이야. 3개 맞추면 5,000원, 4개 맞추면 5만원, 5개 맞추면 이제 비율에 따라서 100 얼마 정도 나와.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하나 있어가지고 원래 6개와 보너스 번호 7개 중에 6개를 맞추면 이게 아마 보통 5천만원 정도 나와. 그리고 6개를 정확하게 보너스 번호 말고 6개 정확하게 맞추면 이게 이제
10억. 보통 10억에서 20억. 요 사이 정도 되더라고, 항상. 많으면 뭐 40억, 50억도 있긴 하지만. 저번 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로또 1등 당첨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 60몇 명. 그래가지고 한 명당 4억 얼마씩 나왔어. 세금 띄면 3억까지 나온 거야. 이게 로또야, 이게 뭘 로또야, 그게 무슨. 응.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 60몇 명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20년 동안 했으면서 그러면 그 60몇 명 중에도 이번에 못 꼈어? 이번에도 못 꼈어? 하지마! 하지마!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의 영역이지. 이건 신의 영역이지, 진짜. 자, 어쨌든! 두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으로 2번 문제, 2번 선지 잠깐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인간에서는 행복이 언제 찾아올지는 인간의 능력을 알기 어렵다. 신의 영역!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맞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 세 번째 단락. 이러한 인간의 행복과 달리 유교 쪽에서의 행복을 얘기해. 행복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관점을 둔다. 공자는 행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즐거움을 낙자하잖아, 한자로. 즐거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벗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도를 알고 실천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도를 아는 거래.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 하지만 내가 도라는 것을 알고 오는 것에서 실천하는 그 즐거움이 일단 더 큰 행복이다. 이거겠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복이라는 얘기겠지. 공자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적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지와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자가 말하는 행복은 뭐 해야 돼? 수양을 해야 돼. 외부적인 것은 행복이 안 오는 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지만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대. 그래서 도덕적 의지와 수양을 계속해서 해나가야지만이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자는 제자리 안해가 누찬거리에 산 표주박의 물과 한 끼 밥으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안다고 칭찬을 해. 가난하더라도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즉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야. 자기 제자 아내를. 민간관점에서 보면 아내는 6급 아까 얘기했었던 뭐 불행 같은 것들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공자는 아내의 도덕적 삶이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도덕적 의지와 수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아내의 도덕적 삶이 행복이 모범이 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이를 이루기 위해 강조한 극기봉행, 즉 욕망을 의지력을 억제하고 예를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욕망을 억제하고 예를 지키면서 도를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노력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 2번 문제의 1번에 공자. 공자와 해강이지만 해강은 일단 빼고 공자만 볼게. 공자는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정신수양 필요. 무조건 맞지, 이거. 그렇지. 요거 절반 정도 일단 맞는 상황이고. 2번에 3번. 공자는 외부적으로 불행한 사건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극기봉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잖아. 받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고 극기봉내가 필요하다. 이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잘 봐. 공자 얘기야. 다음 단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밑줄 기억 공자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4번에 가나다를 한번 판단해볼게. 공자가 동의할지 안 할지. 4번에 가. 행복은 인간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인간의 능력에 따라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공자 동의할까 안 할까? 공자는 외부에서 행복이 오기는 오지만 결국 도를 알고 실천하는 정신 상태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조건 온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이거 동의 안 할 것 같아. 나를 볼게. 사회복적 일했는데 이제 정신적 경제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다. 정신 수양 그래서 강조한 거 아니야. 외부적 사건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요거 공자 동의할 것 같아. 다 인간의 불행해지는 이유를 만족하는 것으로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요건 어때 보여?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한다. 동의할까 안 할까 이거?
나는 솔직히 이거는 세모 정도로 보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공자가 쾌락 자체를 쾌락 자체가 행복이고 그 쾌락이 또 욕망과 연결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쾌락과 욕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요거는 약간 애매하다,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봐. 나는 일단.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는 육아의해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고 인간적 즐거움의 근원에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어. 인위적인 거 안 좋다 이거야. 자연법칙대로 가자 이거야. 이를 위해 도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양생이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양생 강조했는데 일반적으로 양생을 건강을 유지하거나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몸을 기르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고 정신을 기르는 양심과 구분을 했어. 그리고 장자는 양형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 몸을 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장자를 계승한 해강은 여기 밑줄 니은 나와서 해강, 본성을 잘 닦아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몸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여. 아하, 해강의 포인트는 이거네. 정신과 유체의 조화, 즉 양생의 요체. 요체라는 건 양생의 요체가 무슨 말이야? 요체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요체? 핵심이라는 말이야. 어? 정신과 유체의 조화가 바로 양생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동을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고통은 왜 육체에서 정신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유체의 조화인 양생이 필요한 이유는,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오기도 하고 정신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정신과 유체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거지. 해강은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태평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마음을 비워야 되네. 조용한 상태에서 태평함을 얻어야 되네. 저는 노자를 했던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으로 귀결했네.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 이거와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노자 얘기는 이게 다야. 이 한 문장이 다야 이거. 해강 얘기는 요 정도 나와있고, 그리고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있지. 그러면은 4번 문제 니은 디귿 요거 판단을 해 가야 되는데, 일단 하기 전에 이번에 4번 부분 볼게요. 장자는 몸을 기르는 양형은 부정적인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양생은 정신을 기르는 양심에 있다. 이거 아니지. 좋아했었잖아. 틀렸지 무조건. 이번에 4번의 정답 무조건. 자, 그리고 먼저 니은의 해강의 입장에서 4번의 가. 행복은 인간 내부에서 오는 것이며 인간 능력에 따라 세계는 달라질 수 있다. 어때 보여? 어때 보이냐고.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행복은 인간 외부에서 온다. 해강은 어떻게 판단할까? 내 생각엔 여기 이 문장 때문에 애매하거든.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은 외부에서 와. 그럼 고통이 늘어나면 행복은 줄어드는 거고, 고통이 줄어들면 행복은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고통 자체가 일단 외부에서도 오기도 하고 정신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까 기억 판단할 때 가에서 행복은 인간 외부에서 온다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외부에서만 온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라서 X였었던 것처럼 요것도 X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통이 정신에서도 오니까, 고통의 반대는 행복인데 결국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정신에서 외부적인, 그러니까 행복은 고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외부에서도 오고 정신에서도 온다 이런 거잖아. 그럼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난 X라고 할 것 같아. 그 다음 자연법칙을 내는 자는 정신적 경제에 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어때 보여?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자연법칙 거스리지 않고 마음을 들이고 태평함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이거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만족감을 보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때? 봐봐. 요 해강 얘기가 노자 얘기로 귀결된다고 돼 있어. 여기를 보면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적게 행복이라면 욕심을 많이 갖는 건 불행일 수 있는 것이니
4번의 다에 만족함을 모르고 더 많은 쾌락을 얻는다라는 건 욕심을 더 많이 낸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이것 볼게. 노자. 노자는 너무 판단할 근거가 적지 일단. 노자가 가해, 외부에서 오고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다르지. 요거는 알 수는 난 없을 것 같거든. 아예 노자의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요건 판단 자체가 안 될 것 같아 일단. 그 다음에 나의 살속동이나 늘지 않은 정적 경제에 이르렀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어차피 노자가 해강 얘기를 이어받은 거라면 요건 맞는 거지. 해강이 노자를 이어받은 거라면 맞다고 봐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해 인간의 불행해지는 이유를 만족함으로 표현을. 이 얘기는 아까 해강을 판단하기도 했던 근거였으니 노자 얘기에서도 맞겠지 그렇다. 일단은. 자. 그리고 가가 끝난 상황에서 1번 문제 생각해볼게요. 1번에 가는 나와 달리 생각하고 통시적 관점? 통시는 뭔 관점이라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거 시간의 흐름은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2번에 가는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관점 대비. 어떠냐?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 나하고 관점들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비도 한 거로 봐도 되잖아. 대비는 대조만 했다 그래서 대비가 아니야. 유사한 것들을 같이 언급해서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비의 비자가 유사하다는 의미 쪽에 가까우니까. 그 다음 맞다고. 3번에 특정 대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진술 인연! 가에 그게 없었어야 되거든. 근데 해강은 자연법칙을 어슬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태평을 얻어야 한다고 인용이고 노자가 말했던 이것도 인용이잖아. 그럼 이거는 가와 달리가 아니잖아. 틀렸지. 그치? 4번에 특정 인물의 사상이 형성된 개인적 배경 없어야 된다. 개인적 배경. 개인사가 없어야 돼. 개인사 나왔어? 아내의 개인적 얘기는 있지만 아내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 사상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했던 거였었잖아. 그렇다면 난 이건 맞다고. 가와 달리. 그 다음에 이번에 5번에 중심화자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을 분석했다.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을 분석했다. 양생이면 양과 생을 분석했다. 양형이면 양과 형을 분석했다. 이런 얘기거든. 여기 인예, 인 따로 예 따로 분석은 했으나 인예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제시한 적은 없어.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얘는 아닌 것 같아. 2번하고 4번 둘로 좁혀진 것 같아. 자 이제 나로 가볼게. 고대 그리스의 행복과 관련된 얘기. 고대 그리스의 열학파들의 민간감의 목적을 행복이 두고 행복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펼쳤다. 그저 키레네아파와 에피쿠로스아파는 쾌락이 진정한 선이고 그 밖의 것들은 쾌락을 산출하는 데 효용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사상, 즉 쾌락주의 윤리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키레네아파, 에피쿠로스아파, 쾌락주의야. 그렇지만 키레네아파에서 에피쿠로스아파로 이어지는 동안 쾌락주의 성격은 달라졌다. 순서상 키레네아파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겠고 그 이후에 에피쿠로스아파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둘 다 같은 쾌락주의지만 성격은 다르다. 이거지. 바로 다음. 키레네아파의 밑줄 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여러 원천에서는 쾌락의 총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쾌락에 민감하여야 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쾌락에 민감해야 된다. 왜? 행복이 쾌락의 총체이다. 행복이 쾌락의 총체이다. 총체가 무슨 말이야? 모든 것이라는 말이야. 쾌락의 모든 것이 결국 행복이야. 최대의 쾌락을 얻을 수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쾌락이라는 것에 민감해야 돼. 그래야지 최대한의 쾌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의 쾌락을 얻는다는 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같은 상황이 하더라도 쾌락에 민감한 사람은 육체의 쾌락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는 데서 오는 쾌락, 직접 단면에서 얻는 쾌락 등의 다양한 쾌락을 찾아내어 쾌락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쾌락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쾌락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만 그는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모르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봤다. 순간적인 충동을 선택한 결과로 더 많은 고통이 온다면 총체적 결과로서의 쾌락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충동은 아닌 거네. 그러니까 쾌락에 민감한 건 오케이.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 이걸로 쾌락을 추구한다? 요건 오히려 쾌락을 줄어들게 만든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총체적 결과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충분히 계산
행복의 양을 말하기 때문에 계산 가능하네? 행복의 양 같은 거 계산 가능하네? 양이니까 계산 가능하겠지. 행복을 위해서는 세속적 타산 능력, 세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과 함께 절제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절제도 필요해. 왜? 충동 때문에. 4번의 미을과 관련해서 가. 행복은 외부에서 오고 능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어때? 행복이 여러 원천에서 오는 쾌락의 총체야. 부, 명예, 다양한 것들이 있어. 다 외부에서 온다고 봐도 되지 않아, 이거는? 그리고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 세속적 타산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난 이거는 맞다고. 나, 세속적 일에 흔들리지 않아. 아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세속에 계속 관심 가져야 되잖아, 이거! 이건 아니지? 쾌락에 민감해야 되는 거. 다해. 인간이 불행이 되는 이유는 만족함을 벌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 한다. 아니지. 쾌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것이니까. 맞지? 그럼 이것도 아니야. 됐지? 자, 이제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의 행복감과 관련된 3번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에피쿠로스의 학설은 병약과 가난, 정치적 추방 등의 불안산을 겪으면서 결국 세상과의 절혈 인연을 끄는 것 속에서 평온을 얻었던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나 어디서 개인적인 경험 얘기 본 것 같은데, 선제에서. 1번 문제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계속 볼게. 일단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최대적이라는 에피쿠로스의 말, 감각적 쾌락이나 방종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쾌락을 즐겨라 라는 에피쿠로스의 말, 무조건 자유롭게,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실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금욕주의에 가까운데 오히려 에피쿠로스의 행복감을 도식화시키면 행복감의 성취를 욕망으로 나눈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대. 여기에서 에피쿠로스는 한정된 가치와 그것을 차지하려는 적에 찬 세상에서 성취를 거듭해 간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야, 성취는 외부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아. 한정되어 있고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를 거듭해 간다. 이걸 늘린다. 요 위에 걸 늘린다. 분자를 늘린다. 이거 자체는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행복을 늘리려면 오히려 욕망을 줄여라. 분노의 욕망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낫다. 다음 단락에서 에피쿠로스 얘기가 그대로 있어서 좀 더 읽어보면, 아리스토포스에서 에피쿠로스에 이르는 동안 쾌락주의자들은 더 많은 성취를 통해 쾌락을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 에피쿠로스가 결국에는 성취 한정되어 있으니 욕망을 줄이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성취를 통해 쾌락을 늘릴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 없어 이제. 그렇잖아. 성취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아리스토포스에서 에피쿠로스로 가면서 쾌락의 윤리관이 변했다 그랬잖아. 그럼 에피쿠로스가 더 뒤치대의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에피쿠로스는 외적 변동이 큰 세속적 일을 통해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외적 변동에 대해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렵대. 하지만 그는 그런 좌절 속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쾌락을 특혜할 수 있다. 당연하지. 외부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줄여버리면 되니까. 외부적 변동이 크다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4번에 가의 미음. 그러니까 미음의 가 판단해볼게. 야, 행복 인간 외부에서 온다. 어때? 인간 외부에서 온다.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어떠냐? 쾌락주의 윤리관 자체가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 일단 외부의 개인적인 불우한 삶을 겪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수양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감정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능력이라고 본다면 난 이거는 맞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거 있잖아. 이런 문제들 판단할 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많이 안 나와. 생각보다. 여태까지 출제된 내용을 보면 다 그래. 딱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근데 답은 딱딱 떨어져. 그 대신. 그러니까 답 내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다 보니. 자, 그리고
4번에 나 세속적인 애들이 대한 정신적 경제에 일렀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맞지 않냐? 세속적인 애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일단. 그래야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만족함을 모르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한다. 만족함을 모르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한다. 내 생각에는 만족함을 모르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러면은 나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걸 종합하면 아마 3번 이 정답이 나올 거야 아마 얘는. 그리고 3번 문제가 3번 문제에 답에 해당하는 나 5번으로 바로 갈게. 5번에 행복의 크기를 판단할 때 미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미래의 성취는 현재보다 작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성취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없었지 이런 것들은. 나머지 1, 2, 3, 4번은 찾기가 쉬웠을 테니까 3번은 정답이 5번이. 이제 5번 문제. 야, 쾌락주의 윤리가는 쾌락이라는 게 결국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잖아. 그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인식의 철학이 또 하나가 또 있단 말이야. 그게 무조건 공리주의야. 연결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애야. 5번의 보기가 바로 공리주의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솔직히 길게 보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 답 자체는 쉽게 낼 수 있어. 5번은 볼게. 맨 끝에 있으니까 쉽게는 안 나왔겠지만 5번에 에피쿠로스가 적에 찬 세상에서 세속적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질이 낮은 쾌락으로 행복을 얻기 어렵다. 야, 에피쿠로스도 결국 쾌락주의 윤리가 아니야? 쾌락의 양을 따지는 인물이야 결국엔. 질적 차이와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5번 정답이야. 자! 24페이지. IMF. 되게 재밌는 지문이지. 현실에도 많이 맞닿아 있는 지문이기도 하고. 여기는 내가 바로 지문으로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선지를 보면서 이렇게 가볼 거야. 바로 갈게. 요건 한 별 3개 정도는 줄 수 있는. 내가 왜 3개를 주냐면 경제 관련된 얘기에 국제 관련된 얘기야. 국제와 관련된 얘기도 있어. 국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도. 근데 경제 관련된 얘기가 복잡하게 굳이 안 나와도 얼마든지 수능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소재가 아닌가 싶거든. 그래서 난 별 3개를 줬어. 얘는 바로 가볼게. 국제통화기금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응?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2023년 현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해 있다. IMF는 가입 희망국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철저히도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을 통해 국제통화 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한다. 제한이 없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결국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환율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려면 IMF에 보험처럼 가입하는 게 낫다. 이거지. 일종의 보험이야. 국가보험이야. 따지고 보면은. IMF 가입 희망하는 나라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IMF는 신청국의 경제 규모나 교역량 등에 따라 출자 할당액의 쿼터와 납입 방법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회고한다. IMF에 가입하려면 일단 다양한 경제 자료를 IMF에 넘겨야겠네. 교역자료, 무역자료 이런 것들 넘겨야겠네. 그럼 넘기면 IMF 쪽에서 그거 다 따져가면서 니들은 얼마의, 그러니까 일종의 쿼터라고 돼 있잖아. 출자할 때 회비를 얼마나 내야 될지 액수를 정하고 방법도 결정해. 그리고 나서 IMF에 이사를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이사회에서 자 얘네들은 이런 이 액수만큼의 쿼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납입한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하면 땅땅땅 하면 승인되는 거고 이거야 지금. 그런데 가입을 위해서는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의 한국이 참가하여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국가는 쿼터 지분만큼의 투표권을 가진다. 회원국 하나당
투표권이 하나가 아닌 거네. 자신의 쿼터액, 내가 납부하는 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표권은 많아지는 거네. 그러면 신청국이 IMF에 가입하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의 회원국이 참가해야 돼. 그리고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에요. 이거 이해가 돼. 조건이 세 가지야, 무조건. 일단 회의 참석한 사람들, 회의 참석한 국가들을 보면 전체 투표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3분의 2가 국가 숫자가 3분의 2가 아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합쳐서 그럼 오케이. 그리고 대신 회원국은 과반수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3분의 2만큼은 아니어도 과반수는 넘어야 돼. 참석한 회원국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투표권들 한 국가당 여러 개 투표권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과반수를 넘겨야 이 나라는 IMF 가입 신청. 오케이. 이게 된다는 거야. 복잡하지? 1번에 3번.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과반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가 아니라 과반수 회원국이 참석해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 거지. 그래서 틀렸지. 1번에 3번이 그래서 정답이지. 잘 봐야 돼. 조건이 까다로워 지금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IMF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위기 국가에 금융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그 시절 그 시대 IMF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IMF의 금융 위기의 상황에서 빌린 거잖아. 금융 지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잖아. 이게 말이 지원이 돈 빌린 거지. 자, 그래서 일종의 은행이야, 은행. 일종의 은행. IMF의 금융 지원은 주로 쿼터 납입금을 활용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차입하기도 한다. 비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으며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돈을 빌릴 수도 있대. 쿼터 납입금은 IMF의 가장 기본적인 문자 지원이에요. IMF 지원도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쿼터 납입금은 납입금으로 가맹국은 할당액의 25%를 금으로 나머지 75%를 자국통화로 납입해야 했다. 일단 야 IMF 회원국 IMF에 가입이 되면 내야 되는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 쿼터 납입금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회비. 네? 쿼터 납입금을 회비 이거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IMF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총 돈의 양 재원, 이 재원 중에 쿼터 납입금이 무려 90% 정도를 차지해. 쿼터 납입금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 쿼터 납입금 중에 25%는 뭘로? 금으로. 75%는 뭘로? 이거 중요해. 단순 돈이 아니야. 자국 통화야. 얘네 나라 돈이야. 얘네 나라 돈으로 납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골드 트랑시라고 하냐. 요 금으로 납입한 이 부분을 골드 트랑시라고 하는 거야. 골드 트랑시라고 하면 납입한 회원국이 특별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거 어떻다? 특별 조건 없이 인출을 가능해. 은행처럼 은행에 돈 맡기고 내가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맡긴 돈 다시 찾아갈 수 있잖아. 그럼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융자금을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야, 이 돈. 만약에 이 돈을 납부하는 국가가 신용도가 떨어진 국가라면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융자 재원, 돈을 빌리는 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얘가 IMF에 가입해서 돈을 내긴 했는데 얘네 나라 돈을
자국 통화로 지금 냈는데 그 돈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그러면은 그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나라 그 돈, 그러니까 보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가치가 떨어지는 돈에 걔네들 나라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걔네들 나라에서 그 돈을 찾는다 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더 너무 안 빌리려고 하겠지 이런 돈을. 자, 그래서 국제거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이나 달러로 교환해야 하는데 금의 경우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웠으니 달러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금은 수량이 한정돼 있고 달러와도 한계가 있어. 달러가 전 세계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 상태가 되어야 돼요. 적자 상태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수입량이 많다는 거야? 수출량이 많다는 거야? 수입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미국의 수입량이 이렇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미국의 달러는 어느 방향으로? 미국 밖으로, 미국 안으로? 달러는 미국 밖으로, 미국 안으로? 미국 밖으로, 즉 유출이지. 달러 유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럼 달러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면 해외에서의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자국 내 달러, 미국 내 달러 가치 말고 해외에서의 달러 가치 떨어지지. 아니 어렵지 않아. 돈이 됐건 뭐가 됐건 많을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해외에 달러가 많아지는 거잖아. 유출돼서 가치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가치가 떨어지니 달러 믿음직해? 믿음직하지 않지. 신용 못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 문제 융자전으로 활용할 수 없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70년에 채택된 것이 특별인출권이다. 저거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처음 들어보니? 알아나요? 네? SDR. 내가 솔직히 이 질문 별표 그냥 하나 두 개 주고 말려고 했는데 세 개 줄 이유는 얘 때문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잘 봐봐. S는 IMF에 대한 것들이 담보 없이 외화를 유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의미가 뭐라고?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야, 누가? IMF 회원국이. 그 회원국이 어떤 회원국일까? 특별 인출권을 사용한다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겠지. 돈이 필요한 상황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특별 인출권을 바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뭘 준다는 거야 IMF는? 얘네들한테? 뭘 준다고? 나왔잖아. 외화를 준다고. 야, 이 IMF 회원국이 지금 이 IMF에 맡긴 돈이 뭐야? 커터나 리금 중에 금과 자국 통화야. SDR 활용하면 뭘 받는다? 얘네들을 받는 게 아니라 외화를 담보 없이 받는다. 담보라는 건 뭔데? 내가 어떤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내가 갚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담보잖아. 그거 없이 외화를 인출할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계속 볼게. SDR은 추가 출자 없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발행 총액이 결정되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대. 회원국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대. 재밌네. 이게 뭔 얘기나 똑같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맡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빌리려고 하는데 그럼 대출 심의를 한단 말이야. 그 심의 누가 한다는 얘기야? 예금 맡겨놓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한다는 얘기야. 야, 니들 돈 맡겼잖아. 얘가 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니들 돈 이거 빌려서 말어. 이렇게 회의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걔네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그리고 또 발행 총액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건 발행 총액.
발행 총액 자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 인출권의 총액, 전체 총액이 결정되고 회원국 쿼터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회원국 쿼터에 비례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야? 너가 얼마나 많은 쿼터 납입금을 내느냐의 그 비율대로 SDR 줄게. 이거야지. 그렇게 배정이 된다는 거야. 자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돼 외화가 부족할 때 SDR을 외화와 교환 대신 외환증권 회원국에 이자 증파를 방식으로 사용된다. 야, 이거 언제 사용된다고? 언제 사용된다고? 국제 수지 악화로 외화 부족 시 SDR 권한이 있으니, 특별 인출권이 있으니 IMF의 특별 인출권으로 외화와 교환을 해. 외화를 담보 없이 인출해. 그러면 담보 없이 인출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외화를 빌려준 국가가 따로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외화를 제공한 회원국에게는 이자를 지급해. 은행처럼. 대출을 한 것처럼. 그거 이해되니? 그래서 과거 그렇다는 골드 프랑슈는 근본자가 해체된 이후엔 금융을 달러화 외에 SDR로도 채울 수 있게 되면서 리저브 프랑슈로 불리게 되었다. 요 골드 프랑슈라는 말의 이름이 리저브 프랑슈로 바뀌었다는 거야. 골드 프랑슈의 골드가 금만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리저브 프랑슈에는 이제 SDR로도 채울 수가 있게 됐다 이거지. 금 대신 SDR로도 채울 수 있어 이제. 핵심이야. SDR 플러스 되게. 자, SDR의 가치는 처음에는 달러화와 등가, 같은 값으로 정해졌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화폐를 조입하면서 달러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정적으로 달러화의 가치와 그 다음에 SDR의 가치를 일치시켜놨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가능해? 그게 불가능하잖아.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국 통화나 외화나 이런 것의 가치는 언제나 변동을 하니까 달러도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달러 가치가 고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이에 따라 1974년에는 SDR 가치를 세계 교육에서 1% 이상 차지하는 상위 16개국의 통화 시세에 가속치를 높여 산정하는 통화 바스켓 방식이 도입됐어. 통화 바스켓 방식이 일단 도입됐어. 통화 바스켓 방식 나와 있는 것처럼 교역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6번째까지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의 통화 시세에 가중치 같은 것들을 곱해서 달러화 가치를 만들어놨어. 이런 경우에는 통화 바스켓 통화 중에는 한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고 다른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하여 다른 미동과 관련해서 통화 비율적으로 A라는 국가의 통화 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치는 떨어지지만 이 돈과 관련하여 B라는 돈과 통화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가격 가치가 올라가 있다면 요거 떨어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서로 상쇄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상쇄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는 가능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 아까 몇 개국이라고? 16개야. 구성 통화가 너무 많아! 개발이 존나 복잡해. 그래서 1980년 IMF 총회에서는 통화 바스켓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표준 통화 바스켓으로 제편해서 16개국이 아니라 5개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1990년 유로화 도입. 그때 이제 유럽이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유로화 도입되고 2016년 중국의 위화나가 표준 통화 바스켓에 들어와서 중국 이거 들을 수밖에 없어 솔직히. 너무 거대, 너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현재 달러 유로화 위화나 그리고 에라 파운드와 순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 SDR 비중 이거 결국 SDR 특별 인출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누군지 알아?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는 쿼터 납입금을 제일 많이 낸 국가일 거 아니야? 그 나라가 어디야? 무조건 미국이지. 2023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쿼터 납입금 중에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일까? 한
한 17에서 18% 정도라고 해. 2위가 어디? 2위가 전체 쿼터 납입금의 6.5%, 3위가 전체 쿼터 납입금의 6.3% 정도. 3위가. 얘네들만 다 합치면 어떻게 돼? 30 넘어가 버려. 엄청난 비중인 거야. 아까 IMF 190개국이야. 그런데 세 나라가 쿼터 납입금의 30%를 차지해. 어디게 1위, 3위? 니들이 다 알고 있는 나라야. 어디? 중국? 중국이 3위야. 어마어마하지. 근데 중국보다 전에는 나라가 있어. 일본 맞아. 일본이 2위야. 이거 어떻게 다 맞춘대? 난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유럽이나 막 이런 쪽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일본은 중국 순이야. 이게 2023년 1월 기준이었거든? 지금은 또 어떤지 몰라. 지금 내 생각에는 참, 중국이 더 많지 않을까? 일본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몇 %일까? 느낌상 그런 건 있잖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왠지 뿌듯한 느낌은 있잖아. 그럴 거 아니야. 많이 내면, 우리나라가 많이 낸다 그러면 좀 뿌듯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 1.8%. 이 정도면 꽤나 높은 비율이 아니야? 맨 뒤에 전체 190개 국가들 중에. 이게 16번째.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지금은 5개, 6개지만, 상위 16개국의 통화 시세의 가중치를 높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포함됐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뀌어버렸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뭐, 대단하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니, 근데 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이 수치가 압도적인 거, 이건 그럴 수 있다. 첫 미국이니까. 근데 나는 일본이라는 의외. 지금 일본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일본 국민들이 아나 몰라, 이거는. IMF에 지네별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납입하고 있다는 걸 아나 모르거든. 물론, 납입을 그만큼 했으니, 나라가 안 좋으면 그만큼 많은 양의 돈을 다시 끌어다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걸로 좋잖아. 엔화 가치 지금 어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엔화 가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진짜 필요한 돈이 엔화겠어? 아닐 거야. 그럼 이거 사용해야 돼. 근데 이걸 사용하면 엄청난 비율이 있으니, 이 정도 비율이 있으니, 나라를 충분히 다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담보 없이 인출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2번 문제의 3번 한번 봐볼게. IMF 쿼터 납입금 즉 자국 통화가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질문인데, 야,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화를 인출하긴 해. 그런데 쿼터 납입금 즉 내가 납입한 거는 2개야. 그렇잖아. 자국 통화야. 근데 지금 자국 통화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번에 정답은 3번이지. 마지막 단락. 자, 이렇게 IMF 융자자연 대원국에 기본 수수료, 약정 수수료, 인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야, 돈 빌리려고 하더라도 SDR로 빌리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돈을 내. 저거 얼마야? 수수료 한 1200원 막 이러겠어? 800원 이러겠어? 아니겠지. 몇백억이겠지 이거는 진짜. 자, 그래서 그리고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이를 신용 공유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IMF가 이거 하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니들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게 있어야 된다.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불안하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건 맞겠지 뭐. 신용 공유 조건은 IMF의 융자금이 수혜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정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IMF가 계속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네들이 우리 돈 빌려갔더니 씨발 갚아야지. 아니 우리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돈 빌려가고 많이 했을 거 아니야. IMF는 이걸 관리하는 총체니까 IMF는 당연히 환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되는 게 맞겠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시장 공여 조건을 두는 이유는
그러면 IMF 입장에서는 융자 수혜국의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융자 수혜국은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IMF가 하란 대로 이 나라 돈 빌려가서 해. 그럼 어때? 믿을만하네. 이렇게 나오겠지.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국가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국가 신뢰도가. 그러나 신용공여 조건이 각국의 경제적 기초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었다. 그러니까 신용공여 조건이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딱 이렇게 맞게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가버려. 유사하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질적 상황에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꿨어. 경제적 기초 요건이 견실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조건을 갖췄다고 간주하고 즉각 지원을 해주는 밑줄 기억이 있을 거야. 사전적 신용공여 조건이 도입된대요. 야, 이 조건 도입 어느 나라에 해당된다고? 견실한 국가에게. 견실한 국가에게는 즉각 지원해줘. 왜 즉각 지원하겠냐? 얘네들이 견실하다면 이 융자 수혜국 입장에서 일단 빨리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돈을 국가가 IMF에 빌리려고 할 정도면 마음이 급한 거 아니야 지금. 빨리 빌려야 돼. 근데 야, 너 신용 공여 조건 이거 지켜. 언제 이거 다 따지고 앉아있어. 그냥 즉각을 그냥 바로 하는 거야. 너희 건실하네? 오케이 받을게. 이거야. 그리고 또 IMF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견실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갚겠지. 얘네들 갚을 수 있어? 능력 있어? 이렇게 볼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3번 문제 4번 융자 수혜국은 금융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IMF는 경제적 기초 요건에 튼튼한 국가의 경우에 신용공여 조건을 약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됐니? 4번 우리나라 얘기야. IMF를 경험한 국가잖아, 우리는. IMF 지문에 우리나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답으로 바로 갈게. 답이 너무 쉬웠어. 해외 단기 자금 상황 압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IMF에 납부한 쿼터 납입금 중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구제 금융 신청을 낮출 수 있었겠고. 여기서의 핵심이 뭔지 알아? 우리나라 상황의 핵심은 여기 봐봐. 여기 핵심이야. 우리나라는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등하고 단기 자금을 갚지 못해 이렇게. 그래서 국가부도 상황이 왔네. 뭐가 부족해? 외화가 부족해. 그런데 4번 질문. 뭘 돌려받아? 쿼터 납입금 중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면 이거 외화야? 자국통화야? 자국통화 돌려받으면 구제 금융 신청을 늦출 수 있다? 오히려 빨라지지 않았을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돈! 다시 돌려받는 건데. 좀 외화가 필요한데. 자국통화 받아봤자 뭐예요? 그래서 4번 정도. 됐니? 쉬었다.